저는 제 전공이 한국어 교육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는 한국어 교육은 오래 했어요. 오래 했는데 실제 제 전공은 이제 언어학이고요. 제가 그 언어학 공부를 하면서 외국 사람들한테 한국어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가르치는 기회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 교육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 특별히 그때가 우리 한국 교육의 좀 뭐 초창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제 얘기의 그 출발점은 이런 걸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외대 한국문화교육원 원장을 맡고 있는데, 제가 그 전에 한 10년 전쯤에도 제가 그걸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우리 외대는 이렇게 그 특수 언어가 많으니까 원어민 교수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어느 날 어떤 선생님이, 이제 저보다는 이제 선배님이신 다른 과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서 선생, 그럼 뭐 딱 감이 딱 와요. 그 외국인 교수 얘기를 딱 하는 걸 보면은 이거를 어떻게 공짜로 좀 하게 해줘라, 공부를. 그래서 그 좀 어려운데, 이런 얘기를 딱 마음에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얘기와 함께 그 얘기는, 오신 그 원어민 교수님은 여자분이고 남편이 따라오셨대요. 그래서 참 할 일이 별로 없나 보다. 그래서 그 남편을 우리 한국문화교육원에, 한국어는 한마디도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 좀 넣어서 강의를 좀 하게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뭐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일주일쯤 있다 보니까 다시 전화를 하셨어요. 그 선생님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우리 외대가 한국어를 굉장히 잘 가르치는 거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봐.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 방에 그 선생님이 와 계신데, 외국인 그 선생님이 와 계신데 불만이 많으시네? 그래서 제가 그 방으로 갔어요.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본 즉, 자기가 어린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나를 어린애 취급을 하면서 가르치냐? 그런 얘기.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야. 나는 그냥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할 일이 없어서 따라온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아주 오래전 얘기라서 이제 잊어먹었는데, 케임브리지인지 옥스퍼드 대학에서 외국어 교육에 대한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건 뭐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가 불만이냐? 그랬더니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과를 가르치는데 사과 그림을 가지고 자기한테 이게 사과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애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제 얘기의 출발점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은 유치원생과 같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한글을 모르는 어린아이 3~4살짜리와 같을까? 우리는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돼야 할까?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쭉쭉쭉쭉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해서 처음 배우는 사람은 사과, 집과 같은 기초적인 단어를 모른다. 이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이 좋을까? 이거를 하면서 여기다가 이게 사과다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일까? 우리의 대답은 예, 맞아요. 가장 쉬운 방법. 소위 말하는 플래시카드를 사용해서 하는 그 방법이 제일 쉬울 수 있고 즉각적일 수 있어요. 그죠? 즉각적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것이 가장 옳은 방법일까? 특별히 성인 학습자한테.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닐 수 있다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물음표. 그거는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죠. 어떤 거는 저렇게 가되 어떤 거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외국어 교육 방법은 뭘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성인 학습자와 다른 점은 그 사람들은 한국어는 아니지만은 자기 모국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식이란 언어에 대한 지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러분처럼 언어에 대해 한국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도 지식을 갖는 거지만 그런 지식 하나도 없어도 모든 모국어 화자는 모국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어떻게 외국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한 2달쯤 전에. 우리 제자인데 석사를 마치고 중국에 갔어요. 중국 친구니까. 선생님 뭐 안녕하세요. 저는 내일 약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결혼하겠습니다. 오케이.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만약에 외국인이 그렇게 쓴다면은 맞다 그럴까요? 틀린다 그럴까요? 당연히 우리는 그러니까 맞다 틀린다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쓴다. 저는 내일 약혼합니다. 다음 달에 결혼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친구는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첫째는 get은 미래다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내일 약혼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한국어에 여러분들처럼 한국어에 대한 문법적인 지식은 없다 할지라도 모든 한국 사람은 이 문장은 좀 이상한데 내일 결혼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아니 약혼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을 할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모국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도 자기 모국어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누군가가 그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 사람이다. 그럼 누군가가 말레이시아로 얘기를 하면은 외국인이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안 써.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근데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모든 인간의 언어를 우리가 자연 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공적인 컴퓨터라든지 또는 우리가 그 뭐죠? 에스페란토. 이건 뭐 에스페란토는 불규칙이라는 게 없어요. 다 정확하게 이렇게 맞아요. 그런 건 다 인공 언어고 자연 언어는 이게 우리 모든 것을 자연 언어라고 한다면은 한국어도 자연 언어 중에 하나이고 일본어, 중국어, 영어도 하나이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는 자연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연 언어는 굉장히 공통점이 많아요. 다른 점도 굉장히 많지만 공통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바람직한 외국어 교육 방법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국어에 대한 잠재적인 지식을 끌어내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너무 어떤 아까 내가 얘기를 했던 그 외국어 교육책을 쓰신 분은 저한테 딱 얘기를 하기를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은 성인 학습자 중에는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다. 니네는 한국어를 모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어린아이 취급, 차별이 너무 심해지면은 모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하고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유치원 학생들처럼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는데 우리가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뭘까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좋은 영어 선생님은 뭘까 하면은 언어학에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뭐 소리에서부터 저기 뭐 단어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문장도 있고 그 다음에 활용적인 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좋은 영어 선생님은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을 자연 언어에 대한 지식을 끌어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제일 좋은 영어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은 어떤 상황이 옛날에 처음 제가 한국어 교육
여기서 십몇 년 전에 우리 외대에서 할 때는요, 토픽, 지금은 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토픽 6급 이런 거 배우는 사람이 없어요. 1급, 2급밖에 없습니다. 그때 최고의 인기스타는 배용준이었어요. 연사마. 그때 배우는 사람들은 일본 아주머니들이었어요. 중국 학생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본 아주머니들이 배용준을 만나서 무슨 깊이 있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1급만 배우면 땡이야.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안녕하세요. 저는 뭐 일본에서 온 누구입니다. 악수 한번 하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3급도 넘어가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세상이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한국어 교육을 하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랑은 너무너무 세상이 이렇게 갈 거야?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이렇게 확대가 된 거예요. 소위 말하는 유학생들이 많아지리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중국 학생들이 저렇게 많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주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올 거라고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래를 보는 눈이 별로 없는 거죠. 사회를 잘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한국어 교육은 서바이벌 코리안이 아닙니다. 제가 어디 일본에 가서 산다, 중국에 가서 산다, 뭐 제가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겠습니까? 뭐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겠습니까? 그냥 가서 그 밥이나 사 먹을 정도, 그 정도면 되는데,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의 한국 교육의 필요성은 옛날에 배용준 연사마를 만날 때랑 다르다는 얘기다. 그죠? 지금은 굉장히 많은 유학생들이 와 있어요. 유학생들은 대학원, 석사, 박사. 흥미로운 것은요, 제가 대학원 국문과 주임 교수인데, 국문과 안에 세부 전공이 3개 있습니다. 국어학, 국문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이게 석박사 과정이 있어요. 교육대학원은 따로 있고, 교육대학원은 석사만 있고요. 그런데 왜 국어학 전공자의 대부분은 외국 학생들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 학생들은 국어학을 잘 안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친구들 중에는 나는 중국에 돌아가서 교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한국어 교육만으로는 자기가 한국어 교육 석사 때 자기 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자격증도 다 받았고. 그런데 교수법 이런 것들은 자기가 이제 해보니 웬만큼은 알겠다. 자기는 전문 지식을 더 쌓아야 되겠다. 그래서 국어학, 국문학 쪽으로 이렇게 전공을 살짝 틀어서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생각을 하면은 그럼 우리 국어학 책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가져야 할 한국어 수준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말은 잘 못하더라도 우리 또래들은 영어를 입으로 잘하는 건 잘 못해요. 그러나 책은 물론 미국 사람, 영국 사람만큼 책은 못 읽지만은 읽고 독해하는 거는 잘할 수 있어요. 말을 그렇게 하라 그러면 못 하는데 읽는 거는 잘할 수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그런 책을 읽어내고 굉장히 어려운 전문 서적을, 논문을 읽어낼 수 있는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그 친구들은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제자들한테 한국어 교육을 또 시킬 거 아닙니까? 즉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육. 이때 한국어 교육을 위한 것은 중국이면은 중국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기 위한 한국어 교육, 그런 한국어 교육에서 우리가 그 미래의 중국 교수들을 가르치는 한국어 교육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은 엄청 수준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엄청 수준이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새 KSL, 우리 이주 여성의 자녀들, 그 다음에 귀국한 자녀들, 이런 친구들은 다 어차피 앞으로 한국 공부를 중고등학교에서 이게 우리 공교육에서 해야 되는 친구들. 그러니까 옛날과 달리 지금의 한국 교육은 굉장히 여기 있는 것처럼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의 출발점도 높고, 그 다음에 도착점도 굉장히 높아야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경희대학교에 이름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 핸드아웃에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죠. 맨 밑에 보면은
패스터라이시라는 임마누엘 패스터라이시라는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님이 쓴 칼럼이 있습니다. 지난 한 달 전쯤에, 한 달 보름쯤 됐죠. 한국어의 가치라는 그런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선생님은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글을 읽어보면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아마 경희대 회기동 요 옆에 계시다가 지금은 아마 수원 쪽으로 가셨는지, 어쨌든 그런데 그때 경희대에서 가르칠 때만 할때라도 한국어로 하다 보니까 엄청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편하다. 국제대학원은 다 영어로 하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국제대학원 학생들은 거의 한국어를 못한다. 외국 학생들이. 그 얘기는 그러면서 정말 이게 옳은 얘기인가? 이분의 얘기는 한국 사람은 외국 사람이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잘 못해도 오케이, 너는 외국 사람이니까 그러고 넘어간다는 얘기다 이거죠. 이분의 얘기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있잖아요. 외국 학생들이 특정 용어에 해당하는 한국어를 모른다는 이유로 한국인이 화를 낸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 외국 학생들은 한국어를 의욕적으로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의뢰 외국인 하면 영어만 가능하며 비록 한글을 좀 익혔다 해도 그렇고 그런 수준으로 여기는 듯하다. 만일 한국인들이 외국인은 한국어를 잘 구사해야 하며 거의 내국인 수준의 글을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외국인 한국어 실력도 급속하게 늘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외국인한테 한국어에 대해서 관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본인이 외국 사람입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여기 보면은 맨 밑에 뭐 자세한 건 여러분 읽어보시고, 한국인들은 완벽한 한국어로 학술 발표가 가능한 미국인 한국 전문가를 기르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절대 그렇지 않다.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 선생님의 말씀이 참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본다면은 한국 교육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생각을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언어의 영역을 본다면 크게 보면은 발음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어휘 부분이 있고, 문법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휘와 문법, 그리고 안쪽에 발음, 이거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어휘랑 문법은 우리가 영어를 공부한다라고 한다면은, 일본어, 중국어를 공부한다면은 어휘나 문법은 내가 열심히 하면은 실력이 늘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은, 그렇잖아. 내가 무슨 굉장히 고급 어휘도 할 수 있고 고급 문법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발음은 안 그래요. 발음은 잘 안 돼. 해도 뭐 이렇게 무슨, 우리가 한국 사람들의 영어 발음 딱 들어보면 금방, 딱 들어보면 저는 한국 사람이야 딱 알잖아요. 만약에 외국 학생들이 한국어를 하면 딱 들어보면 쟤는 일본 친구야, 쟤는 중국 친구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음은 상당히 집단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이게 어휘는 아니죠. 뭐 초급자도 있고 고급자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의미와 용법의 이론을 공부를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그것을 써먹을 수 있어요. 내가 좀 전에 요 단어를 배웠어. 그러면은 확실하게 써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써먹을 수 있어요. 문법도 그래. 문법 잘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뭐 영어 회화를 해보면은 다 아시겠지만, 이론적으로는 3인칭 단수 현재일 때는 s나 동사에 es를 붙인다. 그런데 실제로 말을 하면은 그게 이게 안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럼 끝나고 나서 내가 왜 그때 그걸 s를 안 붙였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자꾸 하다 보면 돼요. 하다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발음은 그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제가 예를 하나 들었는데, 여기에 S가 있잖아요. pleasure.
뭐 해주면 it's my pleasure 할 때 이 요게 삼자처럼 요게 삼자 같은 요 발음, 이 발음은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는지 한번 우리 한국의 즈 발음을 해보세요. 즈를 발음하려면은 혀를 입천장에 붙여야 됩니다. 그죠? 근데 저 발음은 입천장에 붙이지 않고 발음하는 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찰음이에요. 경국의 마찰음인데 저도 알아요. 뭐 여러분도 제가 지금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저거는 한국의 지읒 비슷한 소리인데 혀를 입천장에 붙이지 않고 발음하는 마찰음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해봐. 그러면은 되나 그게?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영어에 BDJ 이거는 유성음이야. 유성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대를 떠는 겁니다. 그럼 이론적으로 알아요. 옛날에 한국어 3급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외국인에게 한국어의 된소리를 가르치는 방법. 1번, 2번, 3번, 4번. 정답은 성대를 긴장시키게 한다. 그거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 그러면 성대를 긴장하라. 말도 안 되는 문제다 그랬어요. 긴장시켜라. 그런다고 긴장시켜 줍니까 그게? 발음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강요를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론적으로 아는 것도 안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언어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발음은. 우리가 지난번에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왜 그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나이 드신 분의 영어와 젊은 친구의 영어를 해서 엄마들한테 물었어. 물었더니 누가 영어를 잘하냐? 그랬더니 젊은 친구가 이 쌔바닥이 꼬부라지는 그런 친구들의 영어를 잘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원어민한테 들려줬더니 그 나이 든 분이 훨씬 더 영어를 잘한다. 그분이 누구예요? 반기문 사무총장입니다. 그러나 반기문 사무총장은 발음은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또래가 우리가 하는 전형적인 한국인 스타일의 발음입니다. 제가 하는 한국어 발음.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수준 높은 어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젊은 친구보다 훨씬 더 좋은 고급 영어를 구사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한국에서 고급 영어를 구사하는 분으로 유명했던 분이 박보희 선생님입니다. 세계일보 뭐 이런 게 사장님인가 뭘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 11시간 공부법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분이 아마 육군사관학교 출신인가 뭐 저도 잘 모르는데 그분이 한국에서는 꽤 이렇게 영어에 자신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웨스트 포인트 우리 육사 같은 데를 갔더니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어 실력이 이렇게 한심했었나. 그러면서 그분이 매번 그 타임이라는 영어 그 잡지가 있는데 하루에 왜 난 12시간도 아니고 왜 11시간을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좌우간 그런 얘기가 있어요. 휴거라고 했더니 나중에는 미국 사람보다도 더 수준 높은 그게 보통 이게 글로 쓰는 것을 말로 하니 이게 보통 적이 아니죠. 그래서 아주 대단한 그 영어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보면은 이런 것들에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저런 차이는 대체적으로 초급, 중급 이럴 때 나타납니다. 고급에 올라가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고급에 올라가면은 달라지는데 우리 지금 삼쪽 이런 고급에 가면은 모 화자와 같은 단계 정말 고급 화자가 되려면은 모 화자쯤 돼야지 우리 여기 통번역 대학원 정도 되려면은 모 화자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나 이렇게 뭐 수행을 해서 통역을 하려면은 그러면은 그 난관이 뭘까? 빨간 줄만 해놓고 답은 없는데 제 생각에는 인지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이게 고급 화자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지의 차이.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르게 얘기하면 문법 의식이 다른 거예요.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한국 사람과 뭐 미국 사람, 어떤 언어든 간에 언어가 다르면은 이게 문법 의식이 다르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인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인지라는 단어를 이렇게 했습니다. 고급 화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지의 차이를 극복을 해야 한다.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지금 뭘 생각하는데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런데, 매기의 추억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옛날 노래입니다. 옛날 노래. 뭐 스코틀랜드 민요인지 뭐 그런 노래인데, 거기에 그 가사를 보면은 우리가 너무 많이 늙었다. 내 얼굴에 막 주름살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서 쓴 영어 표현이 뭐냐면은 타임, 시간. 시간이 time is the pen 이런 표현 비슷하게 중간에 무슨 문구가 들어가는데 제가 잊어먹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시간이 펜이다. 이런 말을 써요. 내 얼굴에 있는 이 주름살을 쓴 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세월이라는 펜으로 썼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거를 보고는 어떻게 나의 영어 실력으로는 그런 작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얼굴에 있는 주름살을 시간이라는 펜이 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랑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한국인의 사고랑 그게 고급 화자의 차이거든요. 우리가 죽으라고 막 고급 화자의 그 영어를 외우는 것은 바로 그런 인지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려고 어떻게 저런 표현을 쓰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거다 이거죠.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예를 한번 이렇게 볼게요. 보면은 이제 문법 면에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먹은 그릇은 깨끗이 닦으라. 이게 우리는 뭐 늘상 쓸 수 있는, 네가 먹은 건 네가 닦아야지, 네가 먹은 그릇은 네가 닦아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런 말을 들으면 미국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 이게야. 첫째, 그릇은 먹지를 못한다. 여기잖아. 그릇은 먹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답을 써보면 돼요. 그럼 여기는 키가 크는 철수 하면은 철수가 키가 큰다가 되죠. 근데 우유를 집어넣으면은 우유가 키가 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머리가 좋아지는 뭐 철수하면은 철수는 머리가 좋아진다. 음식이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저런 거는 영어로 문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번역하면 영어에서는 문장이 안 돼. 그러면 만약에 저거를 번역을 해서 영작을 했다? 그러면 미국인 선생님은 X. 틀렸다 그렇게. 근데 한국에서는 멀쩡해요. 영어과 선생님한테 제가 물은 셀프입니다. 이 문장은 한국어에서 틀린 거냐 맞는 거냐 그래서 저거는 한국에서 100% 맞는 문제. 물론 셀프라는 단어 자체는 뭐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은 틀린 문장이 아니다. 영어과 그게 왜 틀린 문장이 아니냐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분은 한국어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한국어의 특징을. 어쨌든 이런 부분이 여기 있잖아요. 다른 언어에서도 이와 같은 표현이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 다른 언어에서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국인 친구를 만나게 되면은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봐서 이런 것이 여러분 언어로 읽어보면 화장실에 갈 수 없는 연속극. 그 연속극 연속극이 화장실에 가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살 돈도 없으면서 돈을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런 말을 했어요. 철수가 산 백화점이 어디야? 두 가지 뜻이 있대요. 첫째는 철수가 엄청 부자라서 롯데 백화점을 하나 샀어. 그럴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철수가 뭘 샀는데 그 어디서 어느 백화점에서 샀느냐, 그런 해석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여기 있는 연재훈 선생님은 이 논문이 연재훈 선생님의 논문입니다. 연재훈 선생님은 그 런던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 저랑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한국 학회 회장, 부회장 그런 아주 똑똑하고 샤프한 그런 선생님입니다. 기회가 되면은 제가 한번 여기는 또 아니구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볼 때 이런 거를 관계절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어의 관계절은 영어랑 달리 표제명사, 우리가 하는 선행사 있잖아요. 영어 때 배웠던 선행사와 관계절 사이에 이런 어떤 대충 봐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의미상 대충 이렇게 짐작이 가능하면은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한국어는. 일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어도 그런데 의미 활용적에서는 문법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어는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관계가 성립 가능한 연관성이 있으면 오케이 된다는 거예요. 한국어는 저런 관계절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에서는 저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와 영어에서 관계절을 만드는 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 또는 미국 사람이 한국어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유가 저런 데 있는 거예요. 뭐 문법이 어렵다? 문법이 어렵다라기보다는 뭐 크게 보면은 문법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미국 사람과, 이건 반농담입니다,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한국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한 것 같아? 뭐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좋아요. 뭐 정답이란 건 없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워낙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한국 사람도 굉장히 훌륭하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맞아요. 두 사람 다 훌륭합니다.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외국인 친구들 보면 놀랍잖아.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근데 미국이나 이런 미국 국방어학원에서 이런 게 보면은 한국어가 영어를 모국어하는 사람이 배우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한 몇 개의 어려운 언어가 있는데 너댓 개, 그 중에 하나가 한국어입니다. 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영어는 무슨 말하고 글을 쓸 때 보면은 단어는 다 차이가 있어요, 언어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말할 때는 쉬운 단어를 쓰지만 글로 쓸 때는 좀 어려운 단어, 우리식으로 하면은 뭐 물건을 샀다 이럴 거를 구매했다 뭐 이렇게 글로 쓰면 그렇게, 그런 차이는 모든 언어에 존재하는데, 문제는 영어는 글로 쓸 때의 어순과 말로 할 때 어순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똑같아요. 강조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는 그런 언어다 이거죠. 예를 들면은 니네 반에서 누가 키가 제일 크냐? 그러면은 정답은 뭐예요? 교실에서 배운 한국어는 우리 반에서 철수가 제일 커. 이게 정확한 문장입니다. 근데 밖에 나가면 그렇게도 대답을 듣겠지만은 키가 크기는 철수가 제일이지. 이런 문장을 들으면은 이게 뭐가 주어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저게 앞으로 문장이 앞에 나와도 되는 건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가르쳤던 핀란드 친구는 한국 입양아입니다. 입양아인데 그 친구는 직업이 뭡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학생입니다 라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 친구는 한국 아이지만 어릴 때 입양이 돼서 이제 뭐 영어라든지 그런 쪽 언어를 이렇게 배운 친구인데 주어 없이 문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상을 못해요. 직업이 뭡니까? 할 때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굳이 영어로 옮긴다면은 I는 없고, 그죠? I. 그냥 am a student. 어도 없어. 그냥 am student. 이거로 문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워했어요. 한국어를 처음 가르쳐 줄 때. 그게 문법의식이 다른 거예요. 그 친구들의 언어는 문법이, 주어가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이면은 동사도 s나 es를 바꿔야 되고,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어를 쓸 것인가 뭘 쓸 것인가, 그 다음에 s를 붙일 것인가 말 것인가, 주어가 제왕의 자리에 있어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합니다. 이거는 영어도 그렇겠지만은 이게 불어나 다른 쪽 언어로 가면은 더 합니다, 정도가. 근데 한국어는 그런 언어가 아니에요. 한국어와 일본어는 그런 언어가 아닙니다.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어쨌든 한국어는 상황적으로 용납이 되면은, 받아들일만 하면은 두 사람의 대화 관계에 있어서 상황적으로 이해가 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의미 관계가 성립이 되면은 한국어는 된다는 그런 언어다 이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면에서는 영어가 굉장히 논리적인 언어입니다. 그쪽의 언어들이 굉장히 논리적이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어는 이 문장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로 다 전달이 돼요. 근데 우리는 문장 바깥에 있는 정보가 많이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높임법도 그런 거예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에다가, 그거는 문장 내용이잖아. 밥 먹었니? 그러면 밥 먹었다. 이게 문장 내용이야. 그런데 문장 바깥에 있는 내용, 높임법, 저 사람은 나보다 윗사람이야. 예, 먹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언어다 이거죠. 일본어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우리 언어와 그쪽 언어와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인지의 차이인데, 그거를 극복을 해야지 고급 언어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말하는 성립 가능한 연관성이라는 것은 대화 참여자 간의 언어 외적 세계 지식, 배경 지식, 이런 걸 통해서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이 쓰기는 일본 분이 썼습니다. 우리 외대에서 2007년에 나온 책일 건데, 번역의 원리. 이 책을 보면은 언어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이런 책도 저런 책 못지않게 좋은 책이 잊어먹었어. 영어에 문용 선생님이 여기 있어요. 한국어의 발상, 영어의, 제가 발상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한국어의 발상, 영어의 발상. 이 책을 한번 싸요. 한 900원은 아니겠지. 왜 이 책은 거의 없어요. 서울대학교에서 품절. 이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우리 외대에서 주문을 하겠다니까 다시 찍을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대요. 근데 찍었는지 어쩌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은 그 한국어 교육을 하는 친구들한테는 필독 도서로 무조건 학부 1학년한테 저거에 대해서 써가지고 오라 그래요.
여기도 그런 게 있어요. 보면은 좀 자면 기분이 좋아질 거다라는 것을 한국 사람은 You will feel better if you sleep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 친구들은 좀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저런 것들이 이제 그 인지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엄마가 불렀어. 철수야 일로 와. 그러면은 왜 안 와?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간다. 가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에서는 I'm coming. 온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럼 어디까지가 이렇게 영어랑 가다와 오다가 이렇게 맞고 같고 어디서부터가 다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외국인 친구들 보면은 석사 논문에 이제 그 제가 베트남 학생이 이렇게 쓴 거죠. 한국어의 가다와 베트남어의 뭐 뜻? 비슷한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한 비교, 대조 연구. 그러면은 학교에 가는 건 가다. 근데 어느 부분에 가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한국어의 가다와 그 베트남어의 가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 뭐 하여튼 그런 것들, 우리가 같다라고 생각하는 어휘들이 어디서부터 달라지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이 책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이런 게 한국어와 일본어에는 언어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실 맥락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기 마련이어서 언어적 체계, 언어 연세, 뭐 통사의 축에서 벗어나 버리기도 도쩌겠죠. 경어법 등 화법 표현은 언어 현실보다는 사태, 사실 맥락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한국어와 일본어가 맥락으로서의 사태 쪽에 관심을 두는 데 비해 영어는 명제를 자율적인 언어 표현으로서 정착시킨다. 좀 어려운 말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한국어는 그 당시의 맥락에서 되면은 그것을 그대로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 영어는 그런 면에서 그렇지가 않아서 여기 보면은 한국어나 사실은 이게 일본 책이라서 한국어는 없어요. 제가 일부러 집어넣은 겁니다. 또 너무 또 그럴까봐. 자기소개를 하거나 편지의 주소를 쓸 때 소속 단체, 내 얘기를 하는데도 내가 어디 소속인 것부터 이야기를 하듯이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저기 소속이구나 라는 것을 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암시를 하는 것처럼 맥락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발화자가 맥락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단편적이를 선택해서 문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인만 보낸다. 그래서 문장 구조는 불완전해도 괜찮고 우리 한국어는 괜찮다는 겁니다. 통사 구조는 약해진다. 통사 구조가 약해진다는 것은 문법적으로 안 맞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영어과 선생님이 물은 셀프다라는 말이 틀린 것은 당연히 영어에서는 잘못된 문장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과는 대구야. 이거는 애플 이즈 대구 이거는 이런 뜻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거죠. 한국어는 그래도 된다는 얘기. 일본어도 됩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개의 언어가 그 문장을 구성하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다 이거죠.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그 어떤 맥락이라든지 언어 외적인 것들이 서로 통하면은 오케이. 그런 괜찮은 문장이다. 자, 이건 어떻게 해요? 나는 청첩장을 보낸 친구들에게 축의금을 보낸다. 그러면 저쪽 친구들은 누굴까? 하면은 B를 보면은 나는 청첩장을 보낸 친구들에게 확인 메일도 보낸다. 그럼 위에 거를 보내면은 나한테 청첩장을 보낸 사람들한테 축의금을 보낸 거예요. 그죠? 근데 밑에 거를 보면은 내가 청첩장을 보낸 사람한테 너 받았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보면은 이렇게 똑같은 문장인데 전혀 상대는 결국은 달라진다는 얘기다 이거죠. 한국어는 저럴 수 있는 문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위에 거는 그렇잖아요.
축의금, 나한테 청첩장을 보낸 사람한테 축의금을 보낸 거야. 만나기로 한 여자는 집으로 가버렸다. 남자와 여자는 만나기로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대방은 나타나지 않았다. 만나기로 한 여자는 집으로 가버렸다. 저때 이제 주체가 여자가 만나기로 했느냐 아니면은 남자가 만나기로 했느냐에 따라서 A, B 문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음 문장에서 나타나는 한국어의 특징. 어떤 차 가지고 있니? 그럴 때 나는 현대. I'm 현대. 이거는 아니란 얘기다 이거지. 이거는 영어에서 잘못된 문장입니다. 근데 그게 영어에서는 왜 비문이고 한국어에서는 왜 정문일까 하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무엇의 차이입니까?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저것의 차이는 물론 문법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모 화자들, 모국어 화자들의 문법 의식의 차이인 겁니다. 우리는 괜찮고 그 친구들은 안 괜찮고. 그러니까 그것이 문장 속에 나타난 것들이 영어에서는 주어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맞아가야 하는 언어인 반면에 한국어는 상황 맥락에 이 되면은 그 문장은 오케이 되는 그런 언어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밑에 있는데 한번 보지요. 영어 문장 구조의 특징은 첫째가 단선적인 구조다. 영어는 한 줄이라는 얘기. 단선적 구조란 순서를 지켜야 한다는 거다. 둘째는 성분 사이에 결속력이 강한 구조다. 그 아까 2007년 그 번역의 원리라는 책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따라서 무엇이 하나 생략이 하면 문법적으로 파괴된 문장이 된다. 그리고 주어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가 달라지는, 즉 주어가 다른 성분을 지배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영어의 동사는 주어에 따라서 인칭에 따라서, 다른 언어는 더해요. 더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의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어나 일본어는 그렇지 않다. 이 두 언어는 흔히 표현하는 주제 중심 언어,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하면 문맥 의존 언어이고 상황 의존 언어다. 그 사람은 아들이 의사다와 같은 한국어 문장은 여기 있어요. 주지하는 대로 주제 플러스 명제 또는 서술로 구성되는 비단선적인 계층 구조다. 저 위에는 단선 구조라면 여기는 계층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는 지금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얘가 주어입니다. 얘가 주어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am을 써도 안 되고 are를 써도 안 되고 무조건 얘한테 맞춰서 이 동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수기 때문에 그죠? 어를 써야 되고 여기에 s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해봐. 그러면은 잘 번역하면은 그 사람의 아들은 의사다. 이렇게 번역도 하지만 이거는 문장에서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고, 한국 사람이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은 아들이 의사야.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는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떤 게 주어냐는 얘기예요. 이 문장은 제가 이렇게 한 줄로 썼지만 사실은 문장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라는 계층으로 이렇게 층을 지어서 있는 그런 겁니다. 여기에서는 영어와 마찬가지로 주어와 서술어가 맞아요. 즉 의사인 사람은 아들입니까? 그 사람입니까? 이 문장에서는 아들인 거예요. 그 사람은 직업이 지금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의미도 맞고 그 다음에 일치관계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는 뭐냐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국어는 이게 중요한 언어예요. 한국어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아들이 의사야. 그래서 폼 잡고 다녀. 그럼 누가 폼 잡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한국어는 물론 내용은 요게 중요하죠. 폼 잡는 이유는 요것 때문에 폼을 잡지만 어쨌든 한국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거다. 그것이 우리와 영어 사이의 언어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미국 사람이 한국어를 할 때 그 사람의 아들은 의사입니다. 이렇게 밖에 못한다면 그 사람의 한국어 수준은 낮아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의 한국어에 대한 수준은 높아지는 겁니다. 즉 우리의 한국 사람의 인지에 조금 더 가까이 온 그런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는 이런 주제와 그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한 서술로 구성되는, 이걸 또 명제라고 해도 되겠죠. 그런 거로 구성이 되는 그런 계층적 구조를 갖는 거다. 영어는 요 부분밖에 없는 거예요. 영어는 요 부분만 있는 거고 우리는 그 윗부분이 따로 존재하는 그런 언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층 구조에서는 격이라는 것이 별로 없어요. 격의 개념이 영어보다 약합니다. 주제는 단순히 화제, 요거는 화제를 제시하는 거에 불과하고 정말로 정보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람이 폼을 잡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다 이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한국어에는 영어에 없는 이 부분이 한국어에 존재한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요거지만은 요 부분이 한국어에는 추가적으로 존재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문장 구조가 약하고 결속력이 약합니다. 따라서 주어 목적어 등의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특정 문장 성분이 없어도 되고 아까처럼 직업이 뭐니? 그랬을 때 am student로 문장이 될 수 있는 것이 한국어의 특징이라는 얘기다. 문장 성분이 없어도 되면 그 경우 문장 성분이 생략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바른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저거랑 저 얘기 말고 이런 얘기를 해요. 조사는 한국어는 조사를 안 쓰면은 조사를 생략한 겁니까? 아니면 원래 없는 겁니까? 여러분이 아는 지식으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한국어는, 영어는 얘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를 뭘 가지고 결정을 해요? I love you 하면은 순서를 가지고 결정하죠. 동사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고 동사 뒤에 있는 명사가 목적어입니다. 그럼 한국어는 뭐로 결정을 합니까? 그러면은 조사로 일반적으로 조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조사를 안 쓰면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나 너 좋아해. 그러면 헷갈립니까? 아, 조사를 안 썼네. 저게 뭐가 주어지? 이렇게 헷갈립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얘기해봐. 뭐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물론 확인차 다시 이야기는 할 수는 있지만 없습니다. 한국어도 기본적으로는 어순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순으로. 보실래요? 제가 참 예를로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이건 조사가 생략됐다는 거예요.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생략이 아니라. 여기 조사 하나도 없습니다. 헷갈립니까?
우리 말은 저렇게 써요. 우리 엄마 너 같은 놈 사이 안 삽니다. 저기에 조사를 집어넣으면 오히려 이상해. 저게 굉장히, 여러분 말과 글 중에서 어떤 게 우선입니까? 당연히 말이 우선입니다. 글은 말의 보조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가지고 우리는 언어학을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사 하나도 없어도 과연 우리는 조사는 생략되는 걸까?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원래 안 쓰는 게 맞을 수 있어요. 다만 필요한 경우에 쓴다. 어떤 데 필요한데? 순서를 바꾸면 써야 돼요. 저 순서를 바꾸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삼다라는 동사는 문법적으로 세 자리 서술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삼항수로 또는 세 자리 서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어려운 말인데, 띄어쓰기 세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 무슨 말이냐면은 명사가 세 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주어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 그죠? 목적어 필요하고, 너 같은 놈, 뭐뭐로, 삼다라면은 뭐뭐로, 그렇죠? 뭐 필요하잖아요. 이게 세 개가 필요해요. 세 개, 삼항, 세 자리 서술어인데 그 순서가 주어, 목적어, 뭐뭐로 요 순서일 것 같으면 조사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든지 의사소통이 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로 조사는 생략되는 걸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조사는 원래 존재하는 거고 그냥 의미가 통할 때 생략한다 라고 했지만,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원래 안 쓰는 거고 필요할 때 쓰는 거야. 꼭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그러나 지금까지는 앞에 것처럼 학자들이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일치가 없어도 되고, 영어의 문장은 논리적이고 연역적인 데 비해서 한국어 문장은 상황 의존적이고 연역적이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휘를 보면은, 어휘는 더해요. 문법뿐만 아니라 어휘는 정말로 그 나라 사람과 그 모국어 화자와 우리 사이에 너무 거리가 멀어. 아무리 외워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영어를 처음 보고는 참 좋은 사냥개도 있구나. 왜냐면은 제가 아는 영어 지식은 그 사냥개는 이게 걱정하다의 단어거든요. 토끼를 걱정하는구나. 아야, 사냥개가 참 별 생각을 다 하네. 그랬는데 사전에서 찾아보고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거의 죽이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는 우리는 걱정하다와 근심하다 이런 거는 같이 갈 수 있어요. 영어에서도 worry라는 단어가 걱정, 근심 이거는 같이 갈 수 있는데 우리는 걱정하다와 물어 죽이다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영어는 같이 가, 그게. 어떻게 해서 그게 같이 갈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 밑에 제가 이거를 했어요. 영어의 인트레스트가 갖는 의미 중, 영어의 인트레스트를 찾아보면은 1번 관심, 뭐 흥미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뭐 I am interested in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트레스트를 뒤로 쭉 가면 뭐 1번, 2번, 3번 끝에 가면 이자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우리도 이자에 관심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어휘적으로 연결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의 사고는 뭐길래, 어떻길래 이거를 연결시키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거는 정말로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사고의 차이를. 저거를 극복을 해야 된다는, 해야지 우리가 고급 이 외국어 습득이 될 수 있는 거란 얘기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종 쳤다. 땡땡 너는 종 쳤어. 우리는 무슨 뜻이야? 끝났어. 영어에서 ring the bell, 골든벨 종 쳤다는 뭐예요?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종 친 거랑 다른 거야. 우리는 종 쳤다 그러면 이제 집에 가야 돼. 보따리 그건 그렇잖아요. 근데 영어에서 ring the bell은 성공했을 때 얼마나 사고가 다른 거야.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저걸 영작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꼭 두 단어를 밑줄 친 말을 영작하라. 그러면은 꼭 두 단어를 써야 될 것 같아. 아, 겨울, 윈터. 보내다, 뭐 스펜더를 쓰든지 뭘 써야 돼. 고기를 잡다. 그럼 잡다, 캐치. 고기, 피쉬. 이거 써야 될 것 같잖아, 기분상. 근데 실제 영어는 윈터 자체를 동사로 쓰면 돼요. 윈터드 하면은 겨울을 보내다 이 뜻입니다. 우리는 명사와 동사가 하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하다를 붙이든지 뭘 해야 되는데 저 친구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랑 어느 어휘의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기를 잡다, 피쉬에다가 피쉬는 란 자체는 물고기인데 그게 동사도 돼요. 고기를 잡다. 그러니까 잡았다 하면 ed만 붙여주면 돼요. I fished 하면은 우리는 그런 사고를 갖기가 어려워요. 거꾸로 생각하면 저 친구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도 그럴 수 있을 거란 얘기다. 이거죠. 어쨌든 한국어는 명사와 동사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자, 거기는 그 다음에 이걸 보세요. 사랑하다라는 것을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이렇게 목적어로 사용을 합니다. 영어에서도 이렇게 him, her 해가지고 이렇게 like가 아니죠. love. 이거 바꿀게요. 바꿔주세요. 거기를. 여기 love. 영어도 여기는 love. 그죠? 안 되네. 안 되면 어쩔 수가 없고. 일본어도 보면은 소노 히토 오 여기 요렇게 사람 인자 옆에 있는 게 이게 목적. 한국어로 하면 을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뜻이 돼요. 근데 좋아하다를 보면은 재밌는 것이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해요. 영어도 I like him 이렇게 돼요. 근데 한국어는 나는 그 사람이 좋아요 이렇게도 써요. 우리는 둘 다 씁니다. 근데 일본어는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해 이런 말은 없어요. 나는 그 사람이 좋아요 이것만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의 사고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요 한국어를 배우면 요 표현만 쓸 수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요 표현은 자기네 말을 번역하면 되니까 요렇게. 근데 미국 사람이 요렇게 쓰게 하고 일본 사람으로 하여금 요렇게 쓰게 하는 작업.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렇게 할 때 그 친구들은 한국인의 사고에 가까워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발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어적인 차이를 외국인 학습자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할 때 비로소 이렇게 학습이 돼서 고급 단계, 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발음 문제인데, 여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각자 외국어를 공부를 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발음에 있어서 어려운 거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나라에 그런 소리가 없어서 우리말에 그 외국어 발음을 배우기가 어렵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뭐 영어에 F가 우리말에 없으니까. 또 외국 사람이 볼 때는 한국어에 된소리가 없으니까 된소리를 배우기가 어렵다. 또 하나는 이거는 해당 음성이 없는 경우고 모국어에, 또 하나는
변이음의 경우도 배우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거부터 2번부터 먼저 보면은 영어는 제가 어떤 원로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상당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초창기에 우리 근대화, 그러니까 1890년대 또는 1900년대 초에 서양의 문물이 막 이렇게 들어올 때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한국말을 들어보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어는 다 이렇게 장애음이 다 무성음입니다. 그래서 비읍도 그 사람들 귀에는 피로 들리고, 피읍도 그 사람들 귀에는 피로 들리고, 쌍비읍도 그 사람들 귀에는 피로 들리고, 도무지 구별이 안 돼서 그 사람들은 지금은 성경 번역을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를 그 사람들이 써놓은 게 그리스도. 우리는 크리스마스 할 때 기역을 쓰는데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전부 기역. 바울, 원래는 피읍으로 써서 피잖아요, 피. 그러니까 피읍으로 써야 되는데 그 선교사님들, 미국인 선교사님들 귀에는 기역이나 키역이나 똑같은 소리라는 얘기죠. 비읍이나 피읍이나 똑같은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오케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내가 박씨인데 여권은 피를 쓰는 이유가 미국 사람들 귀에는 그것이 피로 들리고 일본 사람들 귀에도 그게 피로 들리고 김씨라도 K를 쓰는 이유가 그 사람들 귀에 K로 들리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비읍과 피읍이 쌍비읍은 빼고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한국어는 이게 비읍이고 이게 피읍입니다. H 조그맣게 있는 게 피읍이고 H가 없는 게 비읍이에요. 요거는 디귿이고 티읕이고 기역이고 키역인 거예요. 소리는 다 따로 존재를 해요.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은 영어에서는 이 소리가 하나만 존재하는가 하면은 아니에요. 영어에서도 두 개로 존재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뒤에 모음이 올 때, 첫 번째 핀처럼 뒤에 모음이 오면은 그때 피는 한국어의 피읍 같은 소리고, S 다음에 피가 올 때는 스페인 이런 경우에는 한국어의 비읍 같은 소리라고 미국 사람들의 책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 교육 책에 영어 발음 교육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스페인 할 때는 한국어의 된소리 비슷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보면은 영어에도 한국어의 비읍 같은 소리가 있고 피읍 같은 소리가 있고 디귿 같은 소리가 있고 티읕 같은 소리, 기역 같은 소리, 키역 같은 소리가 존재합니다. 한국어에 존재하는 것처럼 다 존재해요. 다만 영어에서는 한 소리가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렇게 발음되고 어떤 때는 저렇게 발음되고, 근데 한국어는 그것을 영어에서는 변이음이라고 하고 한국어에서는 개별 음소가 됩니다. 개별 음소, 각자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언어에서 무기음과 유기음은 모두 존재하는가? 우리 대답은 예스입니다. 둘 다 존재합니다. 그 다음 변이음이란 평상시에 잘 사용하는 소리인가?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스입니다. 그래서 아주 흔히 사용되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핀 할 때는 한국어의 피읍처럼 발음하고 스페인 이럴 때는 한국어의 비읍처럼, 정확하게 말하면 쌍비읍처럼 이렇게 발음을 해서 늘상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적 차원에서는 두 언어는 같습니다. 한국어에도 비읍이 있고 피읍이 있고 영어에도 비읍이 있고 피읍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영어권 화자는 이 두 종류의 소리를 왜 잘 구분해서 발음하지 못할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 단어를 들었는데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미국 학생이 왔어요. 와서 선생님 어저께 저는 칼비를 먹었어요. 칼비. 그러니까 선생님이 칼비가 아니라 갈비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와서 선생님 저는 어저께 갈국수를 먹었어요. 갈국수.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구별을 못해. 구별을. 왜 못할까? 왜 못할까 하는 얘기예요. 분명히 두 개의 소리는 다 존재합니다. 요사이 여러분들은 텔레비전을 이렇게 잘 보시면은 요사이 그 요새 젊은 남자 영화배우 유명한 친구가 누구죠? 유아인. 그 친구가 광고에 나오는 게 있어요. 광고. 그 친구가 텔레비전에 무슨 LG U 플러스 이런 거 선전을 잘 들어보세요. 거기에 심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친구가. 심플의 발음이 어떤지 들어보세요. 그 친구의 심플은 영어의 심플이 아닙니다. 한국어의 심플이에요. 만약에 영어를 하는 사람이 딱 들으면 저거는 저렇게 발음하면 안 된다 그래요. 한국어는 시옷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때는 시옷으로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발음기호로 표시되면 하나는 S고 하나는 long S입니다. 긴 거. 근데 우리는 실제로는 그 소리를 다르게 써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송씨다. 송씨를 여권으로 쓰면은 뭘 쓰겠습니까? 영어로. S. 내가 신씨다. 심씨다. 그럼 뭘 쓰게요? 보통. SH. 그렇게 우리는 다르게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다르게 쓰는 이유는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두 개의 소리가 다르다는 것을 구분을 못해요. 무슨 차이? 인지의 차이입니다. 인지의 차이. 그 두 개의 소리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다르게 발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인 그 친구는 그걸 배워야 돼. 그걸 배워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 MBC 문화방송 할 때 그 발음이 괜찮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심플 할 때처럼 MBC 이렇게 발음을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지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발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C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그 발음은 시옷은 하나인데 발음이 상황에 따라서 둘로 되는 데 비해서 영어에는 이 두 개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이고 거기는 둘이다 보니까 사고의 차이가, 소리에 대한 인지의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음을 잘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물론 없는 소리는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있는 소리 같으면은 그 소리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음 교육에 있어서는 다른 소리야 라고 알려주지 인식을 못하는 한 그 유표성 차이 가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실험을 실제로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일본어의 이 모음과 한국어의 이 모음이 기계로 측정을 했더니 좀 달라요. 다르다라고 하면은 가정이에요. 그런데 제가 들을 때 내가 이제 지금 일본어를 배운다라고 하면은 일본어의 이나 한국어의 이나 똑같네. 그러면은 저는 늘 한국어의 이로 일본어의 이 발음을 할 겁니다. 그러는 한 일본어의 이는 제가 평생 가도 발음을 못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누군가가 일본 사람이 아니야, 달라, 잘 들어봐 라고 하면은 제가 들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첫째,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어 내가. 그러면은 들어보고 비슷하게 가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비슷한 예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sit down 할 때 이 모음과 자리를 나타내는 이 소리는, 이 두 개의 이 모음은 다른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저것을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라고 영어 선생님이 알려주면은 그럼 어떻게 발음하는 게 좋을까요? 이때 바로 모국어의 그 영어 선생님이 한국어를 조금만이라도 아신다면은 얘는
한국어의 이처럼 발음해도 돼. 그런데 얘는 한국어의 이보다는 한국어의 의처럼 발음하는 것이 더 좋아. 이러면은 우리는 금방 옮겨갈 수 있어요, 발음을.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것을 sit down 이런 발음을 안 할 거예요. 오히려 sit down 해서 굉장히 죽여서 발음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지의 차이가 중요하고, 선생님은 그 언어의 차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언어에 대한 지식이라는 게 꼭 설명하는 지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 참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요. 그 다음에 조음적 장애를 보면은,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거 플레저는 아까 얘기했고, 버스 같은 경우는 모음이, 이렇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울 때 이렇게 삿갓 발음, 이렇게 배웠어요. 삿갓 발음은 한국어의 어 발음과는 다른 발음입니다. 다른 발음이지만 우리는 전혀 저 발음에 신경 안 쓰고 한국어의 어로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정말 나는 영어 발음을 잘하고 싶어. 그러면 이 발음을 배워야 돼요. 배우는데 그거는 너무 힘들어. 제가 여기다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조금 밑에 있네요. 하고, 어쨌든. 그래서, 이 심리적 실제라는 말은, 이게 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건 언어의 모든 부분은 우리의 머릿속에 존재를 하는 건데, 여기가 너무 커질까봐 제가 이렇게 좀 수위를 좀 조절하고 있는데, 자, 우리의 머릿속을 이렇게 뇌과학을 하는 사람들한테 들어보면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제 세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포가 뇌세포가 한 1000억 개쯤 있대요. 근데 그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 연결 네트워크가 있겠죠. 그것이 한 1조 단위가, 그걸 시냅스라 그럽니다. 시냅스. 세포와 세포를 여러 개로 막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근데 태어날 때 그게 한 1조, 1000억 개보다 10배인가요? 하여튼 그만큼 숫자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한 5살이 되면 그게 반쯤 줄어든대요. 그 다음부터 그게 이제 계속 우리 평생 이렇게 가게 되는데, 문제는 그게 뭐 발음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에 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그 시냅스는 안 쓰면은 마치 우리가 산길을 갈 때 계속 다니는 길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다니는 길은 이렇게 풀이 자라서 이렇게 덮일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은 시냅스가 아주 탄탄하게 연결이 돼서 그 사람 이름도 알고 다 안다는 거예요. 단 10년 동안 안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이랑 나랑 그 사이에 연락이, 이게 시냅스가 이게 덮여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도 저 사람 이름 언제 만났지? 이름이 뭐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발음도 그래요. 발음이 뭐냐면은, 발음은 우리가 이 발음을 하려면은 지금까지 덮여있던 그 풀숲을 다시 헤쳐야 되는 거예요. 헤치고 그 길을 가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산길을 내는 것처럼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막 땅을 개간하듯이 막 해야 돼. 그런데 이 길이 새로 만든 길이 좋으면은 모르겠는데 꼭 필요하면은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소리와 한국어의 소리는 너무 비슷해,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옆에 이미 우리한테는 좋은 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거기를 익숙하게 눈 감고도 다닐 수 있는 길이에요. 아무리 술 취해도 발음이 헷갈리는 적은 별로 없어. 쉽게 다닐 수 있는 길. 그런데 그 바로 옆에다가 또 길을 내라? 나는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발음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어쩌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어휘나 아까 얘기했던 문법도 다 그런 걸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인지의 길과 외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언어에 나타나 있는 인지의 길은 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 이거죠. 이 발음이 그런 얘기가 여기에 있는 거다, 이거죠. 보면은 뇌 안의 모든 정보와 지식은 신경세포 간의 연결성, 시냅스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알려졌다. 시냅스의 유연성이 높은 어린 시절, 결정적 시기, 경험을 기반으로 자주 쓰는 신경세포는 살아남고 쓰지 않는 세포는 사라진다. 찰흙같이 구조적으로 말랑말랑한 뇌가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을 가능하게 한 특정 환경에 최적화된다는 것이다. 경험의 역할은 결정적 시기에서 끝나고도 계속된다. 어린 뇌에서 경험은 단순히 온오프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시냅스를 쓰면 살아남고 쓰지 않으면 없어진다. 하지만 사과 이퀄 애플이라는 발음과 의미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사과를 볼 때 애플이라는 발음을 만들어내야 하는 수많은 시각, 청각, 언어, 신경세포 간의 연결성이 적절한 수준으로, 거기에 맞는 수준으로 바뀌어야 된다. 어떤 수준이 적절한 수준일까? 뇌는 이 문제를 반복된 시도와 실패를 통해 얻게 된다. 애플이라는 정답을 구현하기 위해서 뇌는 우선 수많은 실패작을 만든다. 실패작과 정답의 오차를 기반으로 신경세포 간의 연결성을 변형하면 점차 정답에 가까운 답을 낼 수 있다. 여러분들 이 분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잊어도 되는데 이 김대식이라는 카이스트의 뇌과학을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신문을 거꾸로 봐요. 그러니까 한 3개쯤 신문을 보는데 저는 정치면은 잘 안 봅니다. 그거는 뭐 텔레비전 뉴스를 들으면 하는데 신문에 좋은 거는 항상 뒤에 있어요. 칼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는데 이분이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이렇게 연재를 해요. 조선일보는 조그맣게 연재를 할 거고 중앙일보는 아마 이렇게 크게 할 겁니다. 이분이 보여주는 이 뇌에 대한 지식은 보통 우리가 너무너무 배우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문이에요, 신문. 신문에 있는 건데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분이 쓴 글은 무조건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 친구를 만났을 때 이 대화의 폭을 엄청 넓게 할 겁니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애플이라는 정답을 구현하기 위해서 뇌는 수많은 실패작을 만든다. 자, 그럼 발음 교육은 어떻게 해야 돼? 그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 보세요. 우리 교재들. 한국어 교재. 그래서 발음. 제일 앞에 한 번 나오고 땡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서너 과마다 그것을 반복을 자꾸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왜냐면 한 번 배우면 그게 금방 배워지는 게 아니다. 이거죠. 여기서 보면은 수많은 실패작을 하게 되니까 발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는 반복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발음이라든지 이런 것에 훌륭한 교수법이 뭐야? 하면 딱 한마디. 기억을, 시냅스를 잘 연결시켜주는 방법이 뭘까? 요거란 얘기다, 이거죠. 그래서 말소리, 외국어 소리를 듣는 것은 말소리에 대한 새로운 인지 영역의 개척이다. 지금까지 모국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음성 영역을 새롭게 개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의 Z 발음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시냅스, 풀숲을 헤쳐내야 되는 거다. 원래는 다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다 연결이 됐던 것인데 그것을 안 써서 이게 자풀로 이렇게 덮여 있는 거거든요.
다시 그것을 해치고 쓰게 해야지 그 z라는 외국어 소리를 발음을 하고 중국어의 얼화도 우리가 발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제가 써놨어요. 이 이게 자동화 작업, 모에서 자동화, 어쨌든 연결의 자동화 하는 것은 이 자동화 작업은 우리가 자주 다녀 익숙한 길, 바로 옆에 새로운 길을 내야 하는 불편한 작업이며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국어에는 그 소리가 필요 없잖아요. 또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아서 잡초로 우거진 땅을 새롭게 개간하여 농작물이 자라게 해야 하는 일과 같다. 따라서 이 일은 익숙하지 않은 귀찮은 작업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한국에서 문자 교육은 잘 되지만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발음 교육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문자에 해당하는 음성 영역이 시냅스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수업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한국어 발음을 가르친 것도 이 문자 음영의 자동화 작업의 하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들 이제 한국어 자음이나 모음을 가르친다. 그러면 모음은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구강 안에, 입 안에 모음을 이렇게 분할을 한다 그래요. 이게 코. 이게 윗입술, 아랫입술입니다. 윗니, 아랫니, 이게 혀. 그러면은 우리가 혀를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은 혀끝, 혓날, 그 다음에 이만큼이 몸입니다, 몸. 이 몸을 어떤 사람은 음성학자들은 세분하게 나누면 3등분하고 그냥 음운론하는 사람 보통 2등분해요. 어쨌든 간에 보면은 전설, 중설, 후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음은 입술에서부터 그 소리에서부터 히읗에 이르기까지 이 전체를 사용하지만은 모음은 딱 요만큼만 쓰는 겁니다. 혀끝 이런 거는 모음을 발음하는 데는 안 써요. 그러면은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이 부분이 있고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을 연결하면 이게 모음 삼각도가 형성이 돼요. 어떤 경우는 모음이 좀 많으면 사각도가 형성이 될 수 있고 삼각도가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모음 영역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모음이 5개 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5등분, 어떻게 5등분? 5등분으로 나누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스페인 사람들 5등분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영역, 여기 어디에 5 영역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시냅스가 저기에 5랑 연결이 돼요. 근데 한국어를 딱 배우다 보니까 자기가 듣지 못했던 소리가 있는 거예요. 소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소리는 한국어의 소리일 것 같으면은 일본 사람이 해야 되는 작업은 머릿속, 이게 입에만 있는 게 머릿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저 영역은.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오일 것 같으면은 일본 사람은 이거를 쪼개야 돼요. 쪼개서 여기에 어가 있고 여기에 오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쪼개는 작업을 일본 사람은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아무리 들어도 어떻게 발음을 해야 어가 되는지를. 우리가 아까 버스 할 때 이 삿갓 발음을 도대체 어디 가서 발음을 해야지 이게 그 소리가 나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들어가지고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번 들어야 되는 거야. 그것을 계속해서 들어서 내가 해보고 실패하고 수많은 실패를 하는 것처럼 그래야 비로소 이 자리에 이렇게 분할하는 작업이거든요. 모음의 영역을 분할하는 작업. 그것을 이렇게 발음하면 어가 되는구나 라고 할 때 비로소 숲속에 길이 하나 새로 열리게 되는 길이죠. 귀찮아 나는 안 할래 그러면 그냥 계속 어와 오는 계속 헷갈리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런 상태다 이거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보세요. 올바른 외국어 교육이라는 것은 한국어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테크니컬한 문제가 아니라
테크니컬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말씀드린 시냅스를 연결시켜주는 방법으로서 그 테크니컬한 면을 여러분이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외국 친구들이 더 잘 기억을 할까? 이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교수법을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교실 내에서의 활동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정한 활동은 무의미한 행위인 거예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행위일 수 있다는. 그런 면에서 대조언어학, 언어 보편성, 언어 유형론적인 접근, 더 나아가서 인지 언어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어의 모음이 10개 있으면 10개 모음을 1시간 동안 가르친다 그러면은 6분씩 가르칠 거 아니란 얘기다 이거죠. 어떤 소리는 모든 사람이 다 쉽게 할 수 있는 소리가 있고 어떤 소리는 정말 어려운 소리가 있을 수가 있고 특별히 두 개의 소리는 헷갈리는 그 두 개의 소리에 대해서는 시간을 더 많이 할애를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는 특별한 방법이 들어가야 될 거랍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의 접근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보편성과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그냥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많이 이런 걸 쓸 일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만약에 어떤 언어가 VSO 언어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여기 있는 최숙희 선생님 그 책에 있는 건데요. 번역한 거예요. 이 언어는 전치사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여러분의 학생 중에 이런 언어를 어순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은 쟤네는 어쩌면은 후치사를 쓴 학교에서 이런 겁니다. 에서가 학교 뒤에 오니까 그런 거를 하는데 실수를 할 수 있겠구나. 왜냐면 쟤네는 전치사 언어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는 거다. 미리 알 수가. 그런 면에서 보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런 것이 있어요. 어순이 OV인 어순은 보면은 한국어가 나는 철수를 좋아해. 주어는 필요 없어요. 주어의 순서는 필요 없고 철수를 좋아해. 1번이거든요. 1번, 2번이 그런데 한국어는 후치사 언어잖아요. 이게 한국어는 굉장히 보편적인 언어인 겁니다. OV 언어는 후치사 언어이구나. 그러면은 특별히 위치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도 되겠구나. 왜냐면 자기네 언어도 그러니까. VO 언어, 영어처럼 그런 언어는 이 두 개 중에서 절대 다수가 전치사 언어인 거예요. 저거에 대해서는 얘네는 순서에 따라 어순이 그래? 니네는 그럼 전치사 언어겠네? 얘네한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되겠네? 이런 판단, 그런 작은 판단이지만 그런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이런 것들이 외국어 교육 현장에서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모국어에 없는 것은 배우기가 어렵고 모국어에 있는 것은 배우기가 쉽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 건데 이게 유표성 정도예요. 유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표성이 일반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반에서 지금 안경을 낀 사람과 안 낀 사람을 보면은 안 낀 사람이 예를 들어 이게 출석부 명단이 쫙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은 안경을 낀 사람, 안 낀 사람이 20명, 안경을 낀 사람이 5명 하면은 안 낀 사람이 더 보편적이잖아. 그럼 그 사람은 표시를 안 해. 그래서 무표라고 그럽니다. 표시를 하려면은 5명만 표시하는 게 더 편하잖아. 20명을 표시하는 것보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 특별해서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유표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언어에 있어서도 유표성이 높으면은 배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한국어의 된소리 같은 것은 배우기가 어려운 소리입니다. 왜? 한국어의 된소리 같은 소리는
이거 뭐 아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저기에 보면 업세이드라고 대문자로 된 것은 미국에 있는 UCLA 대학에서 전 세계 451개 언어의 자음과 모음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거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한국어입니다. Korea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한국어에 있는 자음 모음이라는 건데, 여기 대문자로 D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저거는 한국어의 쌍시오 소리입니다. 전 세계 451개 언어 중에서 딱 한 언어에만 나타나는 소리입니다. 우리 한국어에만. 저기 보잖아요. 세 번째 줄, occurs in one language.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기역, 기역, 쌍기역 이렇게 있으면 이게 똑같이 중요해. 아니에요. 이게 중요도라면 그렇고, 보편성을 일반적인 것을 볼 때 이 소리는 거의 대부분의 언어에서는 없는 소리예요. 어쩌면은 7,000개 언어를 다 뒤져도 한국어에만 밖에 없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저런 소리를 못하는 학생을 야단친다? 그건 나쁜 선생님이지. 그런 겁니다. 그럴 때 굉장히 유표적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빨리빨리 이런 걸 못할 수 있어요. 빨리 이렇게밖에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뭐 열심히 하면은 할 수는 있어요. 뭐 못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강의는 거기까지 하는 거로 하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몇 개의 언어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한두 개만 말씀드리고, 사이트 저게 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 Online이라는 왈스라고 하는 겁니다. 온라인을 빼면 월드 할 때 W, 아틀라스 할 때 A, 그 다음에 language structure. 이거는 쉽게 보면 아틀라스가 있으니까 세계 지도인 거예요. 세계 지도. 여기에는 약 140개 정도의 140개 정도의 언어 항목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제일 밑에가 99개고, 두 번째를 가면은 해서 144 정도까지가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보신다면은, 나는 어순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럼 81번에 가면은 Order of Subject, Object, Verb, SOV 중에 대한 어순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어순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분포를 보이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한국어처럼 SOV 1377개 언어 중에서 조사를 했더니 한국어와 같은 어순이 565개가 있고, 영어와 같은 어순이 488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영어는 관계대명사절이 뒤에 나오고 우리는 앞에 나오는데, 관계절이 어떤 게 더 일반적이지? 언어. 그런 것들을 다 찾아볼 수가 있고, 더 그렇게만 보면 이게 영어로 돼 있으니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냥 다른 건 안 보고 요 표만 보시면 돼요. 모든 장에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하면 지도가 나옵니다. 아까 1300 몇 개에 대한 지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위에서 여기 보면은 색깔별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색깔별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확대를 좀 하셔서 보면은, 아, 내가 가르치고 싶은 언어, 내가 관심을 갖는 뭐 베트남어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이거를 통해서 다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어에 관심 있으면은 저거를 보고, 아, 내가 뭐 어디 가서 나중에 가르치겠다. 그럴 때 저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한 그런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언어에 대한 사이트. 또 하나는, 하나만 더 하고, 맞는지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여러분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에스널로그램, 전 세계 언어 통계에서는 가장 큰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현재 지금까지 17번째 판까지 나왔어요. 17번째 나왔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18번째. 2015년 11월 1일 날 이렇게 수정이 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 하나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고는 어떻게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재밌는 현상. 이게 이제 language family니까 우리가 말하면 어족입니다. 어족. 뭐 유럽, 인도 유럽 어족, 알타이어족 하면은 여기에 세계 주요 어족이 이렇게 있어요. 주요 어족이 있는데 한국어가 들어가 있는 알타이어족은 주요 어족에는 안 들어가고 ABC 순서에 의해서 두 번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한국어는 알타이어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어는 여기 보면은 한국어는 사우스 코리아 해가지고 language isolate라는 것은 아무데도 안 속하는 언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본어도 여기 있습니다. 일본어도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거는 17번째, 여기 보면 17판이잖아요. 지금 이거는 18번째. 뭐야? 여기는 18번째. language family를 보면은 이게 이제 똑같이 세계 주요 어족에 써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알타이어 족은 간 곳이 없습니다. 18번째 판부터는 학자들이 계속 의심을 했어요. 알타이어는 정말 존재하는 걸까? 계속 의문을 가졌어요. 알타이어가 왜 그러냐면은 알타이어가 갖는 특징은 다른 언어에 너무 공통적인 게 많다. 그렇게 해서 18번째부터는 알타이어족을 세계 어족에서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알타이어족은 없다라는 이 학자들의 결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굉장히 많은 통계 자료들이 있어요. 한번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랭귀지 사이즈별로도 보면은 한국어가 여기 보면은 13번째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13번째 코리안, 불어보다 좀 더 많고 독일어와 불란서 사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